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요즘 기업 환경에 대해서 이 고정관념을 깨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전폭적인 복지 지원으로 애사심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게 바로 야근을 금지하는 거라고 하네요. 하나의 기업은요, 이 직원 한 명의 야근 일수만큼 부사장의 월급을 깎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상사 눈치 보지 말고 칼퇴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근을 하지 않아도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규모나 인지도보다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취업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핫 키워드로 살펴보는 핫이슈 핫 키워드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기자님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이 김수정 기자입니다. 날씨가 정말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이런 날 사실 야근하면 되게 서럽거든요. 근데 하여간 날씨가 추워진 만큼 야근도 좀 줄고 이 추운 날씨에 뜨끈뜨끈한 국물로 몸도 마음도 녹이고 얼른 퇴근하고 싶네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방금 첫 인사를 올렸지만 저도 빨리 퇴근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역시 캠퍼스 자벤조이 김은진 기자도 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벤조이 김은진 기자입니다. 저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선 야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열심히 취재해 주신 내용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핫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핫 키워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2016 스타트업 그리고 전역이 없는 직장인. 네, 자 먼저 전역이 없는 직장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김수정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전역이 없는 직장인이라고 큰 대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2012년 대선 당시에 손학규 전 의원이 그 플랜카드로 내건 구호가 전역이 있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굉장히 그 평범하고 되게 빤한 문구긴 한데 대부분의 그 중산층 유권자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받았어요. 그만큼 우리 직장인들이 얼마만큼 전역이 없는 삶을 사는지를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직도 그 전 의원이 말했던 전역 없는 삶이 얼마나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이제 첫 인사 드릴 때 그 야근 없는 회사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 야근의 일상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아유, 나는 야근 1000시간 해도 좋으니까 대기업 좀 갔으면 좋겠다. 맞는 말이죠. 근데 네. 사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사실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뭐 돈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 시간 대비 뭐 돈으로 계산한다면 돈이 적다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나 자기 생활 이런 것들 많은 부분을 그쵸.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 대기업 사원들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묶어봤는데요. 한 대기업 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차인데 지금은 그나마 매일 오전 8시 반 정도에 출근해서 저녁 뭐 8시, 9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법적으로 돼 있는 거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이제 루틴한 저희 직장인들 왜 6 to 9이라고 9 to 6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보면 이게 굉장히 제일 그 표본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인. 8시 반에 30분 전에 꼭 출근해가지고 7시 이후 혹은 8시에서 9시 사이까지 근무를 하는 게 가장 이제 루틴한 모습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사원 A 씨도 하는 얘기가 그나마 요거만 지켜줘도 자기는 좋다. 옛날에 신입 때는 뭐 7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2시까지 근무한 아이고. 일도 비일비재 했다고 해요. 물론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야근 수당이나 이런 건 챙겨주지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 또 다른 뭐 대기업 디자인 팀 분도 지금 이분은 2년 차인데요. 사실 디자인 같은 작업은 아시다시피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계속해서 일을 매진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야근을 너무 이제 밥 먹듯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간 야근 수당이 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도 하긴 하는데 사실 돈이 있어도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을 번다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저희 그 일간지 기자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통신사, 특히 통신사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걸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모이는 거지 뭐 돈이 엄청 많이 벌어서 돈이 많아진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근이 많은 만큼 수당은 받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모이는 거지. 시간 대비 돈을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좀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야근이 많기로 유명한 회사들은 뭐 특근, 뭐 주말 근무 해가지고 정말 야근을 능가하는 일들이 많죠. 네, 예. 많습니다. 사실 뭐 이 사례 말고도 다른 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 사례를 뭐 제가 준비해 봤는데 이분은 네. 이제 전자 쪽에 대기업에 다니신다고 해요. 근데 보면은 오전 가장 큰 문제가 이 시간대가 불규칙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때는 뭐 오전 7시에도 출근하고 오전 2시에도 출근하고 이게 3교대 근무도 되게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그래서 너 전날 야근했어. 그러면 오늘은 오후 2시까지는 와. 오후 2시에 가면은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초과 근무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9 to 6는 불가한 거고 그냥 네. 시간에 맞춰서 계속 몸을 굴리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 이 전자 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뭐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늘 퇴사를 고민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흔한 데이트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뭐 흔한 경우가 이제 사내 커플인데 사내 커플이라고 해도 그냥 뭐 밖에 나가서 주말에 데이트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서로 각자 집에서 그냥 영화 보고 밥 먹고 요 정도다 보니까 사실 이게 왜 사나 뭐 이런 회의 아닌 회의도 2, 3년 차 그 짧은 연차 친구들이 네. 이런 걸 많이 느낀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사회적인 문제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실이라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야근이 많고 좀 정해진 시간이 아닌 불규칙한 시간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일에 대한 능률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은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저도 예전에 전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기는 했는데 네. 야근이 많고 또 야근만 합니까? 회식도 합니다. 회식도 하고 술자리도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에요. 건강. 심리적인 건강도 문제지만 몸 자체가 정말 축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를 뭐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으로 뭐 돈은 1,000만 원 정도 연봉은 덜 받지만 그 짜투리 시간에 자기 생활도 갖고 몸 건강도 챙기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되게 좀 그나마 다행인 경우고요. 좀 안타깝게도 제가 알기로도 중소기업에서도 야근이 많은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자 케이스는 굉장히 좋은 경우지만 대부분들은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거 그만둘 수도 없고 그만두자니 걱정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의 순환들이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방안이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하루 이틀 걸려서 뭐 제도적으로 이게 개선돼야 될 네.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이어왔던 어떤 그런 회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일반 기업이 아닌 공기업의 경우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공기업이 사실은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보장된 정년 기간 그리고 그 시간 이런 것들이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업을 선호를 하는데요. 물론 잘 이루어지는 공기업도 뭐 많다고는 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이제 말 그대로 조직이다 보니까 상사의 눈치 아닌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떤 한 분 같은 경우는 7시, 6시부터 5시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거린대요. 그래서 6시에 퇴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상사는 가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서로 이렇게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면서 못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들도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이제 주어지면은 야근 같은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은 칼퇴하겠지.
라는 것이 꼭 공식이 성립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공기업도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네. 이제 말씀이십니다. 뭐 공무를 위해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또 가족이 있는 근로자들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네네. 좀 진짜 야근 이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분을 만나셨죠? 예, 네. 저희가 그 한국경제연구원 우강호 박사님한테 이제 자문을 구했는데요. 우 박사님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건 시스템.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은 각자의 직무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사가 꼭 지시를 하거나 컨펌을 하지 않아도 자기 일이 끝났을 때는 아 저는 이 일을 마쳤다 하고 떠나면 되는데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직무가 굉장히 모호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뭘 하나를 해도 계속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 상사한테 뭐 팀장, 부장, 뭐 이런 사장 이렇게 계속 컨펌을 받아야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야근이 시간이 늘어나고 야근이 너무 규제화된 거라는 그런 네. 제도적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처럼 눈치 보기. 눈치 보기. 예, 뭐 요새는 아까 그 김태진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사의 월급을 깎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아유 네. 또 나만 먼저 가도 되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옛날에 그 CF 카피처럼 모두가 예스 할 때 노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모두가 예스 할 때 다들 예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이런 문화들이 좀 근절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예전에는 제조업이 주력 산업이었기 때문에 노동 시간이랑 그 결과물이 일치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제조업의 뭐 꽃이라는 중국도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많이 옮겨졌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성과나 성과 중심 제도 그리고 정확한 직무에 대한 평가 이런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이 개선이 된다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문화적인 인식 차이들도 조금씩 개선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 때문에 야근이 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러나 개선의 움직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 중심제 같은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자라는 그 전문가분의 이제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세 번째 나라로 뽑혔는데요. 제가 아예 정말 저희는 우리나라와는 반대인 스웨덴을 조사했더니 스웨덴, 네. 예,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이제 법제화된 시간이 8시간이래요. 근데 이런 스웨덴에서조차 지금 최근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6시간을 근무하자. 예,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스웨덴의 6시간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을 안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6시간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논란이 있을 정도로 네.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꿈 같은 이야기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현행 근로 시간은 어찌됐건 오히려 적게 잘 지켜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 8시간을 스웨덴은 꼭 지켜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리고 맥시멈이 12시간까지는 가능한데 12시간을 넘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난리가 난대요. 스웨덴에서. 저 고용주는 정말 미쳤다. 악덕 고용주가 되는구나. 정말 저희 뭐 갑질 논란처럼 전 사회가 난리가 난 것처럼 그 정도로 난리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를 초과했을 때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임금의 30% 이상을 더 고용주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10시 이후부터는 2배의 임금을 고용주가 지불하는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랑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임금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스웨덴에서조차 최근 보다 더 나은 삶의 균형을 찾는 게 국가적 정책으로 떠오르면서 일부에서 이제 6시간 근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스웨덴의 6시간 근무제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일부 기업이나 그 공기업에서는 뭐 이미 6시간 근무제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6시간 근무제를 시도했더니 뭐 예태보리 씨 같은 경우에서 시도를 했더니 굉장히 내 삶이 더 좋아졌다, 윤택해졌다라는 반응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이제 직무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상대 국가와의 그런 시차, 기업 시차 이런 것들도 있고 업무마다 그 적용되는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6시간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스웨덴 내에서조차도 좀 이제 논란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좀 실제로 운영하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스웨덴에 이제 거주하시는 한국인 2세 분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 이 6시간 근무는 사실 꿈이죠. 스웨덴에서도 너무너무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네. 이게 왜 좀 어렵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평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시간 근무에 그러면은 임금을 줄이겠구나. 임금 피크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스웨덴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8시간 동안 3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6시간을 근무하고도 3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6시간 근무하고 300만 원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받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직무에서 이 6시간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찬반이 계속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6시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좌파 세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보다는 훨씬 더 이제 급좌파 세력에서 이제 이 6시간을 주장을 하는 게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굉장히 이제 복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65세가 넘다 보면 모든 사람한테 의료비나 뭐 연금이나 이런 걸 다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좌파 이제 세력에서 말하는 6시간을 주장하는 이유는 고강도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나중에 오히려 나이가 들면 몸이 골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드는 의료비 대신 차라리 그 사람들이 일할 때 6시간 근무를 해서 좀 몸을 덜 축내게 해서 우리의 세금을 좀 줄이자.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는 서로 지금 계속 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문제도 많은 또 관계자분들이 이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근로자들의 문제도 우리가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노동 시간을 급격하게 스웨덴처럼 줄일 수는 없어도 최소한 저녁이 있는 삶을 좀 보장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 가져보겠습니다. 자, 핫 키워드 저녁이 없는 직장인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키워드는요. 네, 2016 스타트업입니다. 우리 김은진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몇 년 전부터 아마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이 아닐까 생각을 네. 하는데요. 오늘은 스타트업을 해보자 이게 아니라 스타트업 취업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취업하기 전에 어떤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될지 좀 가이드가 되어 드리고자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벤처 붐을 보는 것 네,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지금 분위기가 역대급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네.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이게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금 스타트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뿌리를 찾아보면은 뭐 1980년대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뭐 1980년대는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했고 이어서 뭐 벤처붐이 일어나서 1990년도에 벤처붐이 일어났고 또 2000년대 아시다시피 닷컴 버블까지 좀 파란만장한 이게 벤처 시장이 좀 그런 세월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 스타트업이 떠오르기 시작한 게 이제 저희 스마트폰 모바일 벤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부터인데요. 이제 좀 과거랑 다른 점이 뭐가 있냐라고 살펴보면 일단 시장 타깃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까지 좀 목표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사무실 차려놓고 뭐 책상 구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스타트업 대부분이 IT 쪽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아니면 노트북 이런 예. 걸 하나로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과거와는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추가로는 이제 창조 경제라는 이 슬로건이 뜨면서부터 정부 지원책도 과거보다는 네.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나요?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네, 스타트업이 사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지원보다 중요한 게 투자거든요. 투자. 이제 뭐 엔젤 투자자나 벤처 투자자들이 이제 벤처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네. 사실 2010년에 이제 쿠팡 아시다시피 쿠팡이나 뭐 티켓몬스터 같은 소셜 커머스
페이지님이 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본격화된 건 2014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14년에 배달의 민족에 400억 원을 투자를 한 벤처 캐피털이 있고 또 2015년,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는 직방이라는 이제 방 구하는 어플이 있는데 네. 거기에 350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자가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15년 지난해 마찬가지로 쿠팡에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좀 성장세를 더 이렇게 좀 앞당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보다 이제 해외 기업에 투자가 많았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스타트업 붐이 일어나게 된 배경, 갑작스럽게 성장하게 된 특별한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네, 저희가 이제 모바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모바일 이제 벤처붐이 일어나면서 본격화가 됐는데 이게 뭐 전문가분에 따르면 이제 모바일 생태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이제 기업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엔젤 투자자나 벤처 투자자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보다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요즘 분위기가 그렇죠. 네, 그 잠깐 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그러니까 5년 전이라고 보시면 그때는 스타트업 나도 해볼까 이러면서 뭐 인큐베이팅 기관도 찾아가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스타트업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궁금해하는 취준생들이 훨씬 많이 늘었다고 해요. 이게 뭐 수치적으로 경쟁률이 몇 대 몇으로 늘어났다라는 건 아니지만 뭐 실제로 스타트업 그 현직자분들 만나보면 방학 때 되면 외국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국내 스타트업의 원서를 그렇게 많이 넣는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좀 관심이 많아졌는데 좀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모바일 리서치 기업 오픈서베이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스타트업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가 27.6% 정도가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가 15.5%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2014년 조사 때보다 긍정적으로 변한 사람이 26.1% 정도 되는데요. 이게 부정적으로 변한 사람보다 이게 3배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도 한번 살펴보죠. 스타트업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스타트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청년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동아리 선후배 같은 분위기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가장 좋아서 꼽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예상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이제 31.8%가 빠른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스타트업에 취업을 고려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27% 정도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는 사명감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명감까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 문화가 꼽혔는데요. 이게 빠르고 이제 뭐 이렇게 딱 의견을 말하면 개진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소통 구조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보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들을 네. 들어봤고, 근데 반대로 아직은 네. 뭐 초창기다 보니까 어떤 네. 불안감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사실 대기업을 많이 선택하고 중견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뭐 임금도 있겠지만 사실 안정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에는 스타트업을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이제 좀 낮은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는 게 53.1%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하고 안정세를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조사를 실시한 오픈서베이 그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대기업과는 다른 문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취감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일이 회사로 직결이 되는 뭐 그런 영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마 취준생들의 관심을 돌리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스타트업이 잘만 성장해 나간다면 이 청년 취업난의 해소에도 일정 부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어떤 도움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재 채용인 것 같은데 인재 채용. 사실 저도 네. 스타트업 이걸 취재하기 전에는 스타트업? 뭐 청년들이 하는 거 얼마나 인사이트가 있겠어? 그래서 뭐 같이 가서 만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인재 구하는 게 정말 어렵다.
어렵다라고 해요. 이게 물밀듯이 원서가 들어와도 뭐 개발자라던가 UI라던가 UX라던가 뭐 이런 전문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인재도 너무 적은 상황이고 또 이게 계속 변화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인재도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이라고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좀 커진 기업들은 좀 그래도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말하자면 매뉴얼이 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일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정보들을 좀 얻어서 자기가 인재상에 맞춰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스타트업에 지원을 할 때 네.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그 달콤한 것들에 대해서 네. 환상을 빨리 벗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달콤한 복지들 있잖아요. 너무 이색 복지들이 많아요. 스타트업에는 뭐 아침마다 엽기 사진을 찍는다던가 뭐 런치데이 행사를 마련해서 다 같이 뭐 야유회를 떠난다던가. 근데 사실 이 뒤에는 숨겨진 진실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게 아무 대가 없이 이게 치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스타트업에서 3개월 일하는 게 대기업에서 1년 신입사원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업무 강도가 좀 셉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금방 흔들리고 뿌리가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스타트업 한번 경험이나 해볼까? 라는 마인드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해요. 예. 이건 좀 개인에게도 손해고 기업에게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제 인재 채용에 있어서 기업이 얼마나 신중한지 그리고 자기가 스타트업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시면 1년 정도는 경험을 쌓으시는 게 이래저래 가장 좋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년 정도는 경험을 쌓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추운 날씨에 열심히 취재해 주신 내용들 아주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정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수정 기자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뭐 일부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유 저녁이 없어도 좋으니까 올해는 꼭 취업했으면 좋겠다. 몸 배부른 소리냐라고 또 이제 볼멘 소리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뭐 그것도 좋습니다. 저녁이 없는 삶도 좋은데 기왕이면은 본인이 하고 싶으신 일을 하면서 또 본인의 그런 사적인 생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새해는 꼭 저녁이 없는 듯 하지만 있는 삶은 꼭 사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김은지 기자님도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마지막으로 저는 스타트업 취업 관련해서 네.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주위에 둘러보면 생각보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뭐 소식을 전해준다고 해서 도움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현황이 이렇다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그 친구들 붙잡고 뭐 밥을 한번 사든가 술을 한번 사서 꼭 그 현직자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내용 전해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